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혹시 하시고 싶었던 말씀과 엮어서 좀 해주세요. 요즘 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정말 파김치가 되는 직장인들이 보면요. 들으면 분통 터질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월호 참사 당일 때만 이 관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때도 늘 관저. 출퇴근 시간도 없어요. TV에서 좋은 음식 나오면 나 저거 해줘. 그럼 바로 밥상에 올라온대요. 시내 직장인도 이런 시내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네네. 박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았다. 이 말을 전 주목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 박 대통령이 만약에 출퇴근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생겨났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관저에 계속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정치인의 덕목 중에 왜 세상 풍파를 좀 겪어보고 좀 험한 일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2002년 대선 때 대선 후보 TV 토론할 때 그럼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지만 네. 그게 뭡니까? 버스비 얼마인지 아느냐. 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네. 당신 옥탑방 아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 당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 옥탑방 몰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짜 많이 치도곤을 당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옥탑방 몰랐다고 나중에 고백도 했어요. 네. 왜 우리가 그걸 정치인한테 요구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응당 우리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생활들을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네. 박 대통령은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근의 개념도 없었고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추정을 해보자면 네.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제대로 못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만 짧게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 모르세요. 최순실은 나 모른다. 이름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네. 어저께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어떤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요. 범죄 심리학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구구절절 해명하는데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입을 딱 닫고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아하.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더 많은 비리와 더 많은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숨겨야겠다는 어떤 심리적인 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맞구나 아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메가톤급 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김 변호사님. 네.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자신의 입장에서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일 국정조사 때 대통령이 어디에서 집무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무하시는 건 관저에서도 할 수 있고 본관에서도 할 수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관저라는 게 대통령 자는 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잘 보니까 한광욱 비서실장이 했더라고요. 2014년도 그때 세월호 국정조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거기가 관저다, 그러니까 집무실이다.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네. 역시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업무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엔 본인이 그냥 혼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관련 여러 부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만 아니라 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물어보고 네. 또 소통하는 그런 식의 대면 보고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네. 혼자서 집에서 뭔가 재택근무를 한다? 그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집에서 TV만 보다가 뭐 건강에 좋은 음식 나오면은 그 음식 좀 준비해달라. 세상에 네. 이런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이제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송영길 전 시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에 시정감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는 자리에 한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를 받고 점심을 지하 식당에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일정 사이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그 시장 직무 보는 그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경호팀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갔는데 네. 딱 한 가지 조치 취하고 간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세상에 병기 그 집무실 안에 있는 조금 이렇게 쉬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쉬어야 되는데 병기를 써야 되는데 그 병기를 쓸 수가 이 지금 송영길 시장이 썼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병기를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뛰어가냐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화장실을 쓸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뛰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뭐 이게 돈이 이제 뭐 네티즌들 이거 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간 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뭐 돈 그거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일은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세월호 문제라든지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살피지 않은 것 그걸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 평론가님 말씀 듣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예, 어제 그 송영길 의원이 TV에서 당시 시장 때 국회에서 네. 이제 생방으로 이제 중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밝힌 에피소드라고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임금이 썼던 걸 매우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하. 임금만 썼을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참 굉장히 좀 충격이고 놀라운데요. 네. 그 한강욱 비서실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전 유감인 게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게요. 김대중 자서전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저는 아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서전 보면은 가택연금 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 안방에서 거실로 출퇴근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안방에서 자꾸 머물면 사람의 몸가짐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거실로 꼭꼭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거실에 출근을 해서 거실에서 진물을 보듯이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사람들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실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장 차림을 하고 아하.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하. 네. 송 의원님 말씀 듣고 황 소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한강욱 비서실장이나 또 김계춘 전 비서실장의 말씀이 똑같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집무했느냐가 문제가 안 된다. 계신 곳이 바로 집무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은 대통령이 관내에 계시지만 어디 계신지 모른다. 또 계신 곳이 집무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없기 때문에 계신 곳을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 계신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문고리 3인방 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또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나 계획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통보할 때는 아주 싫어하니까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정호성 비서관이 막아섰잖아요. 그 때문에 제때 제대로 된 바로 대면 보고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벽을 김기춘 비서실장도 못 뚫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황 자, 소장님. 네네. 이게요. 제가 볼 때 결국은 3인방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향, 어떤 개인적인 버릇 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네. 3인방과 최순실이 과거에도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박 대통령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차단시켰듯이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네. 박 대통령의 성향을 악용해서 더욱더 고립시키는 부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대통령과 통하기 어렵죠. 당의 중진이나 간부들이.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청와대의 관저와 집무실 사이가 차단이 되어서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1월 10일입니까? 12일입니까? 저하고 무슨 대면 보고가 더 필요하나요? 하면서 그랬었죠. 그 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만한 배짱이 있으면 거기에 안 남아있죠. 다 쫓겨났죠.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결과로 나왔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과 진짜 격이 없이 미국의 뭐 오바마나 이런 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상의를 벗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 정책 토론을 하고 장관들을 불러다가 수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밑에 있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포착할 수도 있고 네. 균형 감각을 가질 수도 있죠. 네. 자, 이번에 보면 박 대통령이 치하에서 뉴스테이나 원격 진료, 저 고급 임대주택, 부동산 부양으로 갔는데 본인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행복주택이라는 20만 호 부분은 아랑곳 없고 중산층 중에서도 상류층만 가능한 고급 임대주택을 대통령이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열심히 네.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네. 그러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직접 보건소까지 가서 그걸 시연을 했습니다.
자, 안보 정책에서 보면 통일 대박이라고 좀 뜬금없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천안문 막루에 사실 그 휴전선의 이 목함 지뢰 파동으로 남북 간의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그 직후에 느닷없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사열한다면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고는 또 곧바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또 180도 턴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요. 네.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회의나 토론을 갖다가 삼가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네. 그 뭐 한광옥 비서실장의 얘기 뭐 100번 양보해서요. 그래요. 있는 곳이 집무실이라고 쳐요.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나도 새벽에는 윗선, 즉 박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말고 아침 몇 시에 보고하라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누가 됐든 함부로 박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못하고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만 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엄청난 파장이 있는 얘기를 하는 청와대는 여전히 이거 이 사람한테 확인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청문회 증인 채택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있었고 거기에 아주 깊숙하게 연루된 사람들은 나 모른다고 해야지 처벌도 안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주 가깝지만 직급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들은 예로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할 때 그 주변 경호를 맡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리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사람들을 좀 불러내는 게 제가 네.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송 의원님. 예.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 대통령의 태도와도 행동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나도 새벽에는 박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말라. 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과잉 충성, 과잉 의전인데 친박에서도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이런 과잉 충성, 과잉 의전 그 덕 하나 입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먹혀드는 거야. 이거는 상관이 이걸 좋아하니까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이 이런 걸 대해서 과감하게 자르면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건 나를 욕먹이는 일이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설사 관저에 계시더라도 TV를 보고 계시더라도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뛰어들어와서 얘기하라라고 지시가 있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미리 짐작을 하는 문고리 3인방이 네. 한 수 더 떠서 과잉 충성, 과잉 의전하면서 네. 안 알려준 거예요. 이 결과가 이런 엄청난 참사가 온 것 자업자득입니다. 아, 우리 몇 달 전에 그 온 국민 논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주 울산 지역의 규모 5.8규모였나 역대 최고였죠. 3.5. 아, 그런 그 지진 났을 때 만약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면 정말 국민적 분노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을 것 같긴 한데 황 소장님 얘기 듣고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이 위급해지면 한마디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깨워도 좋다 해야 그 대통령이죠. 그러면 네. 3인방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차단했을까요? 그 뒤엔 최순실이 있고요. 그냥 단지 대통령을 외부하고 차단하는 부분들이 네. 버릇이거나 습관이거나 네. 그렇게 차단해서 전화를 자신들이 바꿔주는 권력을 즐긴다고 그 어떤 쾌감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대통령을 차단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다음에 국정을 농단해서 네. 그 농단한 이득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3인방 중에 1명만 구속이 됐고 2명은 제대로 조사도 안 됐어요. 국정농단을 한 결과 뭘 가지고 장난을 쳤느냐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네. 장난을 쳐서 얻은 건 뭐냐가 네. 그거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들 장난을 치는데요. 이 부분이 검찰에서요. 기초적인 수사도 안 됐다는 것은 네. 매우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그러시죠. 덧붙이면 네네. 우리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거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요. 네. 재난 영화 보면
항상 새벽에 전화 받아요. 아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그러네요. 사람들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잠에서 이렇게 부시하면서 전화 통화 받고 네. 그래가지고 놀라서 일어나거나 이런 장면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 청문회에서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동안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대면을 하십니까? 뭐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자주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비교적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네, 바로 저런 얘기까지 김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저게 사실은 한 번이 아닙니다. 뭐 조윤선 정무수석을 했고 뭐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고 그랬었죠. 문화관광부 장관.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부의 최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분이 11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한 적이 없었다. 독대한 적이 없었다. 뭐 네. 좋습니다. 뭐 독대한 적 없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네.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럴 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 2015년만 거슬러 봐도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4일 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일주일 동안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대면 보고하거나 심지어는 전화 통화한 사실조차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도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뭔가 또 토론을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직접 대면 보고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대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만 해서 보고를 받는다거나 네.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고가 전화가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팩스입니다. 네. 이런 보고 대면 보고가 아니라 이런 보고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5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저 황장수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는 순간 내용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이나 어떤 의제들이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얼마나 많은 농단이 국정농단이 있었을지 네. 정말 상상조차 그러니까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리장 얘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신빙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모실 때는 아침 일찍 9 to 5뿐만 아니라 저녁에 남아가도 꼭 그 2시간 이상씩 매일 챙겼는데 새로 대통령이 들어오셔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진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봤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돼요. 그런 점으로도 해석이 네. 가능해 보입니다.